네, 안녕하세요. 한원식입니다. 2달 만에 뵙는데요. 오늘 또 유방암을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평소에 저희가 뵙기 어려운 분인데 이제 유방암 환자들은 대부분 이제 방사선 치료를 많이 받는데요. 이 온라인상에 방사선 치료에 대한 컨텐츠가 의외로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서울대병원의 방사선 종양학과의 장지연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유밤에서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연 교수님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병원의 방사선 종양학과 장지연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유방암의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제 처음에는 방사선 치료가 무엇인지, 또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치료 과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 또 가장 궁금하실 이제 부작용, 그리고 부작용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치료 전에 저희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라는 것은요, 저희가 쓰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X선, 엑스레이라고 하는 그런 방사선의 종류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찍으시는 이제 폐의 엑스레이와 뭐 CT에서 쓰는 엑스레이와 동일한 종류의 X선인데 굉장히 고에너지의 X선을 이용해서 암세포의 DNA를 손상시키고 그것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치료법입니다. 물론 그 주위에 있는 정상세포들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정상세포의 회복력은 암세포들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 손상을 줄일 수가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방사선 치료 자체는 통증이 없고 치료 자체는 눈에 보이거나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매회 치료 시간은 대부분 실제 조사 시간 기준 1에서 3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이에 대해서는 이따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이는 이런 기계에 누워서 치료를 받게 되시는데요. 여기서 이제 방사선이 나오게 되고 여러 방향에서 방사선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치료 부위, 그러니까 유방 혹은 이제 종양이 있던 부위에만 에너지가 집중되도록 설계해서 방사선이 조사가 되는 과정입니다. 유방암 치료에는 이제 크게는 3개가 있습니다. 이제 한원식 교수님께서 하시는 수술이 일단 대표적이겠고, 이제 이것은 국소 치료,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종양을 제거하는 그런 치료이고요. 그다음에 전신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이제 암세포를 치료하는 것이 항암이나 호르몬 치료, 그리고 표적 치료와 같은 약물 치료입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는 이런 항암 치료와 약물 치료와는 달리 수술과 조금 더 가까운 국소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것은 이제 수술에서 물론 이제 대부분의 종양을 떼어내고 그 절여면도 하기는 하지만 이제 주변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미세 암세포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재발을 억제하는 것이 방사선 치료의 목적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 네. 요즘에 네. 뭐 양성자 치료, 중성자 치료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일반적인 이 방사선 치료랑은 뭐가 다른 거고 유방암에서 해당되는 경우가 있나요? 이제 중입자 치료나 양성자 치료가 요즘에 굉장히 이제 화두로 많이 올라오고 이제 꿈의 치료기 이렇게 얘기가 많이 돼서 많이들 관심이 있으신데요.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유방암 치료에 있어서는 아주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케이스에 있어서는 이제 중입자 치료나 아니면은 이제 양성자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양성자 치료와 중입자 치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방사선 치료는 이제 빛의 성질을 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좀 퍼지는, 그리고 또 저희가 목표하는 그런 이제 지점 좀 이후에도 갈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양성자 치료나 중입자 치료는 우리가 목표하는 곳에서 딱 끝나고 그 이후로는 전혀 가지 않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가 있지만 대부분 이제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는 이제 유방암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제 방사선 치료도 충분히 안전하고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크게 이점을 본다고 현재는 보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일부 환자분들에 있어서 예를 들면 뭐 폐나 심장에 굉장히 고설량이 들어간다든지 혹은 어떤 곳에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가야 해서 그 주변부에 있는 정상 장기들의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는 마치 빛과 같은 거고 중입자나 양성자는 입자 같은 거여서 네. 딱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예, 비슷합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엑스레이는 이런 곡선을 좀 이제 완만한 곡선, 완만함에 가까운 곡선을 그린다고 보통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입자나 양성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딱 끝나는 그런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어느 한계 지점 이상에서는 그 설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곳에만 강한 예. 방사선을 줄 수 있는 그런 네네네.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제 유방암 수술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질문 올려주신 분들도 아마 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주 과거에는 조기 유방암, 아주 조기 유방암이라고 하더라도 근치적인 유방 절제술을 했었습니다. 유방 전체를 제거하는 전절제를 시행을 했었었는데 의료 기술도 발전하고 진단 기술도 발전하고 수술 기법도 발전하고 또 방사선 치료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서 유방 보존술이 조금 더 이제 많이 사용이 되게 되었는데요. 예전에 시행됐던 많은 연구들에서 이제 전절제술과 유방 보존술 플러스 방사선 치료의 결과가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준 바가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제 유방 보존술이 좀 더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는 그 메타 분석 연구는 어떤 거에 대한 것이냐면 이제 방사선 치료를 생략한 것 그리고 그러니까 유방 보존술 이후에 방사선 치료를 한 것과 생략한 것을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유방 보존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추가하는 것이 재발뿐만 아니라 장기 유방암의 사망률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을 해서 좀 더 표준 치료로 자리 잡게 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질문을 좀 이제 답을 드리면 수술이 잘 끝났는데도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요. 이제 암을 다 제거를 했지만 방사선 치료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만약에 부분 절제술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근처에 있는 미세 암의 그런 세포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로 재발률이 줄어든 것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제 유방 보존술을 받은 경우 말고도 예를 들어서 전절제를 했는데도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나 수술 전에 뭐 림프절 전이도 없는 것 같고 크기도 작은 것 같아서 전절제를 하면은 방사선 치료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신 환자분들께서 저희를 이제 보시고 나면은 전절제를 하면은 방사선 치료 필요 없다고 했는데 꼭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밑에 2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절제술 이후에 만약에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좀 종양 크기가 크거나 혹은 림프절 전이가 있었던 경우에는 재발 위험이 좀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가 역시나 재발 방지 그리고 생존율 이득을 주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권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주변 림프절까지 전이가 있으면 해당 부위까지 같이 치료를 하거나 혹은 예방적으로 조금 더 치료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이성 병변의 경우에도 이 전이성 병변으로 인한 통증이라든지 혹은 출혈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런 증상의 완화를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어지는 질문들인데 재발을 얼마나 막아주는지 하면 이제 국소 재발 위험도를 대략 한 50%에서 60% 정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제 효과가 입증된 그런 표준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수술로 이제 제거를 했지만 방사선까지 받아야 되는 이유는 미세 잔존 세포를 없애서 국소 재발 위험을 낮추는 그런 상보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이제 받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가 있으신데요. 그럴 때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이 수술도 깨끗하게 됐고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암 세포가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무슨 검사를 해도 깨끗하게 잘 떼어졌다고 나올 거고 뭐 지금 호르몬 치료제도 먹고 있고 항암 치료도 했는데 방사선 치료까지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많은 연구 결과들에서 만약에 방사선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같은 부위, 그러니까 그 근처 부위에 암이 다시 생기는 국소 재발 위험이 유의하게 높아진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권고되는 경우라 그러면 이제 재발을 했을 때 치료가 더 복잡해질 수가 있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좀 더 권장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치료는 이제 대략적으로 이런 경과로 이루어지는데요. 처음에 이제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상담을 오시면 치료 필요 여부를 이제 같이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어떤 스케줄로 할 건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결정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치료 이따가 말씀드릴 계획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계획 과정에서 치료 자세를 이제 확립을 하고 또 고정기구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사용한 그 고정기구로 저희가 CT를 촬영을 하게 되고 이제 CT를 촬영을 하게 되면 그 CT를 밑그림 삼아서 저희가 치료 계획 과정을 거치고요. 그 치료 계획을 거치면 이제 4번과 같이 치료가 시행이 되고 치료 중에는 저희가 이렇게 치료가 잘 들어가고 있는지 치료 자세 확인도 하고 이제 선량도 검증을 하는 과정이 있고 치료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계획된 그 일정에 맞춰서 추적 관찰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모의 치료 촬영이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그건 대부분은 이제 CT를 촬영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요. 이제 CT를 이제 찍을 거다 얘기를 하면은 이제 환자분들께서 가장 또 궁금해하시는 것이 CT를 얼마 전에 찍었는데 또 찍어야 돼요. 혹은 이제 CT 내일 찍을 건데 이것도 또 찍어야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답만 말씀드리면 이제 다시 찍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에서 찍는 CT들은 대부분 진단용이고 저희 과에서 찍는 CT는 이제 치료 계획용이라서 그 목적이 좀 다르기도 하고 이제 사용하는 기구도 다르고 CT 기계 모양도 다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CT를 촬영하기 전에 이런 저희가 이거는 이제 유방암 환자분들의 전용 기구인데요. 네, 이런 기구를 사용을 해서 재현성, 이제 환자분들의 어떤 자세의 재현성이 높아지도록 만들고 CT를 촬영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진단용으로 찍으신 CT를 이렇게 사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치료 계획용 CT라는 것을 다시 찍으셔야 되고 이때 사용한 촬영 자세와 기구는 실제 치료 때도 동일하게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만약에 피부에 점이나 선을 표시하신 경우에는 이제 표시하신 선이나 점은 치료 기간 내내 지워지지 않도록 유지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나서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는 통상 1주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의와 그다음에 의학 물리학자가 정밀하게 조사 계획을 설계를 해서 치료 범위와 정상 장기 등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치료 기간은 이제 좀 광범위하게 말씀을 드리면 3에서 6주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치료는 이제 보통 평일에 매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휴일이라든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한 번씩 진행을 하고요. 한 번에 실제로 방사선이 조사되는 시간은 대략 한 1에서 3분 정도 되고, 다만 이제 확인 과정 그리고 환자분들이 자세를 맞추는 과정을 더하면 하루에 약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이제 병원마다 치료 횟수가 다르다는 점인데요.
한 이제 10년 전,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병원마다 치료 횟수가 크게 다르지가 않았었습니다. 30번 내외로 비슷한 치료 횟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약간의 차이가 이제 병원마다 있을 수가 있고 또 경험이 좀 다를 수가 있어서 보유 장비라든지 또 환자분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또 이제 고려할 사항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병원마다 치료 횟수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고 하지만 이것이 효과나 안정성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횟수가 더 많다고 강한 치료라거나 횟수가 적다고 부족한 치료라고 이해하시는 것은 이제 맞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든 방식이 다 이제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는 표준 치료이고요. 전문적으로는 저희가 이거를 생물학적인 등가설량이라는 그런 공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방식이 가장 궁금하시면은 이제 담당하시는 이제 방사선 종양과 선생님께 말씀을 여쭙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치료 범위도 좀 다양해서 약간 이제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는데요. 아주 간단한 그 범위들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유방 보존술 이후에 치료하는 범위는 이렇게 한쪽의 유방을 전체를 치료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전 유방 방사선 치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방뿐만 아니라 좀 그 근처까지 치료를 한다 하면은 이제 구역 림프절을 포함한 방사선 치료를 하고 계실 텐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림프절 전이가 확인이 되었거나 혹은 근처에 재발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이제 겨드랑이 림프절, 그다음에 쇄골 주변에 있는 림프절, 그다음에 내유 림프절이라고 여기 가운데 있는 림프절까지 포함해서 방사선을 조사하는 치료를 이제 시행을 하시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분 유방 방사선 치료는 비교적 좀 최근에 많이 시행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종양이 있던 부위 주변만 선택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고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방사선을 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종양 크기가 좀 작고 림프절 전이가 없고 등급이 좀 낮다든지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께 이제 적합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치료가 결정되시고 이제 모의 치료까지 끝내시고 치료 계획이 끝나서 치료를 받게 되시는 날 이제 오시게 되면 이제 대기를 먼저 하시고 나서 치료복으로 이제 갈아입으시는데 이것은 이제 저희가 치료 부위를 노출하기 편하도록 그렇게 환복을 시켜드리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 테이블에는 모의 치료 때랑 동일한 자세로 이제 위치를 저희가 맞춰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치료 콘솔 안에서 혹은 이제 외부에서 매회 혹은 주기적으로 영상으로 위치를 이제 정확하게 잘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 실제 방사선 조사는 이제 1에서 3분 정도 걸리고 대기 포함해서는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 중에는 이제 이따가도 계속 나올 얘기기는 하지만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얘기들이기는 한데 이제 피부를 너무 자극을 주지 않는 것,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 이제 샤워를 하시는 것, 보습을 충분히 하시는 것, 그다음에 치료 부위가 햇볕에 너무 노출되지 않도록 잘 가려주시거나 혹은 이제 자외선 차단제 등을 발라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너무 이제 꽉 조이는 그런 속옷이나 이제 와이어가 있는 속옷보다는 느슨하고 부드러운 면 소재를 입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충분하게 쉬시고 또 수분을 많이 섭취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성기에 이제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은 이제 대표적으로 밑에 나오는 피로감이나 피부 반응이나 유방 부종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피로감의 경우는 거의 이제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거의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신적으로 이제 좀 피곤하고 집에 돌아가면 눕고 싶고 좀 자고 싶고 계속 잠이 온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이런 경우에 제가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은 졸리시면 그냥 주무시고 수분을 많이 드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너무 피곤하다가 주말이 지나면 또 괜찮고 다시 월요일부터 다시 방사선 치료 받으니까 피곤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고요.
피부 반응은 가장 흔합니다. 한 중반 정도 이후부터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치료하시는 부위가 좀 붉어지거나 햇볕에 세게 탄 것처럼 거무스름해지거나 또 화끈거리고 가렵고 또 색소 침착 같은 것들이 오래 갈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방이 일시적으로 좀 붓거나 혹은 이제 쿡쿡 찌르는 것 같다, 뜨끔뜨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가장 요런 거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건 이상이 있을까봐 이상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뜨끔거리는 게 아니냐, 재발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 이제 방사선 치료하시고 수술하시고 이제 회복하시면서 뜨끔거리는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러운 이제 회복 과정에서의 통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피로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장 이제 뭐 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이제 환자분들께 왜 생기는지까지는 잘 말씀을 드리지 않고 또 저도 그거에 대해서 아주 궁금해 본 적은 없었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려다 보니까 이런저런 논문들을 찾아봤었는데요. 아직은 다 가설에 불과하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피로감이 생기는 원인들 뭐 여러 분들께서 뭐 실험도 하시고 또 임상시험도 하시고 이렇게 했을 때 봤을 때 이제 치료 부위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면역 반응들이 있는데 그런 면역 반응들에서 이제 유발되는 물질들에 의해서 피로감이 생긴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일시적으로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이 줄어들어서 피로를 느낄 수도 있고 또 이제 몸이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이제 기관이 바쁘게 이제 움직이면서 에너지가 좀 딸릴 수 있다 이런 가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지 피로감 자체가 해로운 것은 아니라 몸이 회복하려고 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고요. 도움이 되는 것으로는 이제 걷기 같이 가벼운 운동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또 잘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유방암 환자분들이 너무 이제 비만이 되는 게 좋지는 않다고도 되어 있지만 이제 끼니를 거르지 않고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분을 잘 섭취하시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저는 너무 힘들어서 막 못 일어날 정도가 되시면은 이제 근처 병원에서 수액을 맞으시라고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뭐 굉장히 좋은 수액을 맞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이제 수분을 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힘드시지만 어쨌든 이제 수면 습관을 좀 규칙적으로 만드시는 게 중요한데 약의 보조를 통해서라도 이제 수면이 만약에 무너지신 상태라 그러면 저희가 정신건강의학과에 이제 의뢰를 드리기도 하거든요. 수면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과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수면 습관이 너무 무너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고, 명상 등 같은 것도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가장 흔한 이제 피부염인데요. 저희가 사실 가장 많이 보는 단계는 1단계입니다. 뭐 조금 심하다고 하면은 이제 2단계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3단계, 4단계는 저희가 유방암의 방사선 피부염에서 흔하다기보다는 그냥 피부염의 단계를 이렇게 나눠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단계는 굉장히 심한 케이스라서 저희가 흔하게 보는 거는 아니니까 이 그림을 보고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 일단은 이제 저희가 가장 흔하게 보는 건 1단계인데 이것은 이제 약하게 이제 좀 붉어지거나 혹은 이제 건조하게 각질이 탈락되면서 회복되는 과정이 가장 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햇볕을 세게 탔을 때 약간 까매지면서 좀 벗겨지듯이 이렇게 피부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거와 비슷하게 이렇게 건조한 각질 탈락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일부러 피부에 굉장히 고설량의 방사선을 조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에 재발을 했다거나 혹은 피부에 재발 위험이 높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좀 심하게 방사선 피부염이 생길 거를 예상하면서도
방사선량을 높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피부과라든지 성형외과라든지 협진을 통해서 이제 회복하시는 과정을 돕기 때문에 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힘든 과정이기는 하고 저도 환자분들께 이렇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많이 힘드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하죠. 이제 피부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잔소리는 이게 굉장히 거의 80% 이상을 차지를 하는데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보습, 그다음에 여기서 노란 글씨로 표시한 뜨거운 물 같은 경우가 제가 드리는 잔소리의 대부분입니다. 일단은 이제 미지근한 물로 순하게 순한 비누나 순한 세제로 씻도록 하시고 보습을 굉장히 이제 잘 해주셔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헐렁한 그런 옷을 착용하시고 자외선을 잘 차단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뜨거운 물로 씻거나 혹은 사우나 하시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피해 주시고 임의로 뭐 연고를 쓰신다든지 민간요법 사용하시는 거는 되도록 피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면 뭐 알로에 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시원하게 하는 거 이상의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쓰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왜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처방해 주시는 네네네네. 크림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제 병원들마다 약간 쓰시는 그런 스케줄 같은 게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약간의 실리콘 재질의 연고가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은 이제 드레싱 같은 효과를 주면서 급성기에 이제 피부염을 좀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쓰거나 혹은 치료 중에도 쓸 수 있는 것은 보습제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걸 환자분들은 얼마나 이거를 발라야 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도 이제 개인차가 이제 뭐 교수님들께서 권해주시는 개인차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유방 보존술만 하신 경우에도 한 2년 정도는 이제 보습을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는. 2년이나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전에는 사실 그렇게 뭐 환자분들의 피부 관리에 대해서 아주 많이 신경을 쓰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환자분들도 신경도 많이 쓰시고 하시면서 좀 이제 그런 것들의 중요도가 올라가서 이제 화상을 심하게 입은 피부를 그러니까 일광 화상 같은 것이죠. 이제 햇빛에 입은 화상에 대한 회복을 하는 수준으로 이제 관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뭐 보수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고 이제 최소한 이제 6개월 정도 이상은 바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물론 환자분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일괄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방사선 치료가 끝나고 저희한테 추적 관찰을 오시면 이제 땀이 안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해당 부위에서 땀이 안 나시는데, 그거 자체가 물론 겉보기에는 색깔도 다 돌아오고 뭐 건조한 것도 아주 명확하게 차이는 안 나지만, 땀이 안 난다는 거는 피부 기능이 아직 다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혹은 더워지거나 뭔가 뜨거운 환경에 노출이 되었을 때 다시 붉어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괜찮아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도 이제 저는 의사 입장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는 해서, 그래도 열심히 관리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데, 다만 이렇게 더운 무더운 여름이라거나 이럴 때는 땀도 나고 해서 잘 안 바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오시면 다시 바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합니다. 땀이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네. 방사선 치료받을 그게 돌아와요? 네,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안 돌아오는 경우를 많이 보지는 못하기도 하고, 환자분들이 잘 못 느끼시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근처에서 땀이 나면은 여기서 땀이 안 난다는 거를 잘 못 느끼시기 때문에 네. 아주 그것 때문에 많이 불편해 하시지는 않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피부 기능이 돌아오지 못해서 오히려 나중에 열 발산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오는 2차적인
재활성화라고 할까요? 이제 다시 붉어지는 그런 증상들이 더 생길 수가 있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더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땀이 안 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안 되잖아요. 크게 이제 불편하시지 않습니다. 그 네. 부위에 대해서는. 네. 오늘 장지연 교수님한테 방사선 치료 받으신 분인가 아, 봐요. 네. 네, 다행입니다. 잘 마치셨다고 네. 그렇게 네, 댓글을 주셨네요. 그리고 그 네. 위에 저거 질문이 네. 저도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DNA 돌연변이를 유발해서 사실 암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방사선이. 네. 그런 이제 발암 요인인데 네. 그거와 치료와 이제 그런 몸에 해로운 방사선 치료의 음. 차이점은 무엇인지 질문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겁을 먹으실 수는 사실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르지는 않은데 저희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워낙에 뭐 외국에서 일어난 사고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저희가 방사선이라고 하면 이제 암 발생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이 더 많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겁을 먹으시는 분들이 많고 저희도 항상 그렇게 유의 깊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연구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또 방사선 치료로 인해서 2차 암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손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 자체도 저희가 항상 연구를 할 때에는 연구 결과 중에 하나로 포함을 시키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2차 암으로 인한 피해보다 유방암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제 생존율의 향상으로 인한 이득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어떤 2차 암에 대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걱정한다기보다는 이거에 대한 이득을 조금 더 강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이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DNA 돌연변이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관심은 갖고 있어서 어떤 분들에 있어서 DNA 돌연변이가 더 많이 일어나서 2차 암 발생이 더 잘 될 수 있는지를 계속 저희가 연구는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아직까지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환자분들, 이제 어린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저희가 유의 깊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는 하고 환자분들께도 이제 추적 관찰에 있어서 조금 더 유의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확한 부위에 정확한 양의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게 암을 유발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이제 그렇게 네, 이해하면 되겠죠. 더 드물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네, 네. 네, 다음 계속해 주시죠.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를 제가 조금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장기적으로 만약에 이제 방사선으로 인한 유방의 섬유화, 이제 유방 안에는 지방 조직도 있고 뭐 근육도 있고 피부 조직도 다 수축하고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열 손상, 방사선에 의한 손상이 장기화가 되면 이와 같이 이제 유두의 모양이 좀 비대칭이 된다거나 혹은 부피가 상대적으로 감소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피부와 조직의 섬유화로 인해서 좀 이제 당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 사우나 그리고 상목욕, 전기 매트를 꼭 피해 주시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항상 말씀을 드려도 이제 잘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이제 오실 때마다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는 편이기는 합니다. 열을 피해야 되는 거죠? 네, 간혹 가다가는 이제 치료 중에도 뭐 전기 매트 같은 것들을 포기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에 너무나 과도하게 붉어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물론 뭐 스테로이드 크림 같은 것도 사용을 하고 약간의 이제 좀 시원한 찜질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완화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불필요한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피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우나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방사선 치료 중뿐만 아니라
평생 그러면 안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거 네. 궁금해하시거든요. 저희가 예전에 이제 한 뭐 예를 들면 10년 정도 이후에 환자분들이 다시 오셨을 때 이제 다시 보면 물론 100%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좀 회복력이 너무나 좋으신 분도 있고 관리를 잘했는데 잘 안 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개인 차이가 크기는 합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보면 이렇게 유방 모양이 변하고 이제 비대칭이 심하신 분들은 사우나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딱 언제부터는 괜찮고 언제부터는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커트라인을 드리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보습처럼 한 2년 정도는 피하시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유방 재건을 하시고 방사선 치료하신 경우에는 웬만하면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피부에 이제 그 재건을 하신 경우에는 본인의 조직을 다 없애고 보형물을 넣고 거기에 방사선 치료를 이제 받으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회복력이 더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구형 구축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분들보다 다른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보형물을 넣으신 분들보다 기본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웬만하면은 좀 어려운 수술 하셨으니까 이제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기는 합니다. 네. 네, 다음, 네. 그리고 만성기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들은 이제 대부분 한 6개월 정도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을 말을 하는데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급성기 부작용에 비해서는 이제 드문 편이기는 합니다. 림프 부종은 이제 겨드랑이 이제 방사선을 받은 경우에는 이제 팔이 붓는 림프 부종이 생길 수가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재활의학과 의뢰를 드린다든지 예방적으로나 혹은 생긴 이후에 보내드리기도 해서 이제 걱정되시는 경우에는 꼭 상담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유방 조직 섬유화는 아까 보여드린 그 그림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단단해진다거나 크기가 작아지는 등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고 폐나 심장에 있어서도 이제 환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굉장히 드물기는 합니다. 굉장히 드물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경험하는 환자분들의 100명 중에 한 분 정도 될까 말까인데요. 이제 보면 꼭 많이 들어갔다고 이제 환자분들께서 이런 게 오는 것도 아니고 아주 적게 들어간 이제 환자분들께서도 간혹 가다가 이제 폐 관련된 부작용을 경험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최소한으로 이제 방사선을 조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호흡 동조를 한다든지 이제 흡기 시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로 저희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기회가 별로 없어서 이거를 이제 환자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었는데 대부분의 방사선 폐렴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판독에는 방사선 폐렴이다 이렇게 나오지만 대부분이 무증상입니다. 한 99% 정도가 무증상인데요. 이제 이 밑에 있는 이 흉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끈하게 보이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데 방사선이 들어간 이쪽의 흉막은 약간 울퉁불퉁한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 자체를 방사선 폐렴이라고 하고 이건 다른 이제 논문에서 나온 걸 제가 갖고 온 그림인데요. 이 환자도 이제 무증상이었었거든요. 그렇지만 판독에는 방사선 폐렴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외부에서 CT를 찍으셨거나 했을 때 이제 폐렴이라는 글자가 있으니까 놀라셔서 이제 다시 방문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만 이제 증상이 없으시면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증상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이냐 하면은요. 이제 치료 후에 약 3에서 6개월 정도 사이에 마른 기침이 생기거나 보통은 열을 동반하지는 않고 호흡 곤란이 조금 있거나 미열이 있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을 수가 있고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2등급 이상으로 분류가 돼서 이제 스테로이드 치료를 보통 쓰게 되는데 경구 스테로이드 치료를 쓰고 대부분은 호전이 됩니다만은 증상이 호전되어서도 이제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수주나 수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감량을 하고 이제 동반해서 증상들이 있으시면은 진해제나 항생제 같은 것들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이제 필요하신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치료 전에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 이제 말씀을 드리면 방사선 치료가 아프냐 하면은 방사선 자체는 이제 아프지는 않습니다. 엑스레이 찍을 때, 뭐 CT 찍을 때 아프지 않은 것처럼 방사선 치료 자체도 통증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만 간혹 가다가 이제 일시적으로 부어서 그런지 좀 뜨끔뜨끔한 게 느껴졌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기는 한데요. 그게 뭐 방사선이 칼처럼 가서 아픈 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가족과 접촉해도 되는지 굉장히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외부 방사선 치료는 지나가는 것이고 몸 안에 남지는 않아서 치료 직후에 아이들과 같이 계셔도 안전합니다. 이제 헷갈리시는 이유가 갑상선암에서 이제 사용하는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이제 그것과는 아예 다른 동위원소 는 이제 몸속에 남기 때문에 이제 주변 사람들과 접촉을 어느 정도 피하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외부 방사선 치료는 이제 엑스레이나 CT와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머리카락이 빠지느냐 이제 항암 치료 때문에 요거와 혼동하시기가 쉬운데 방사선 치료는 조사 부위에만 국한이 되고요. 유방 부위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이제 뭐 겨드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탈모가 생길 수 있지만 두피 탈모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자세히 지금까지 듣기 어려운 방사선 치료에 대한 걸 자세히 아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특히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를 대부분 다 짚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뭐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질문이 몇 개 올라와서요. 대답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절제 이제 복원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전절제 즉시 복원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이제 구형구축이 생길 위험도가 올라가기는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환자분들 오시면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그거는 동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이제 피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몸을 덮게 하는 행위라든지 혹은 그러니까 덮게 하는 행위를 피하고 보습을 잘 하시는 게 일단은 기본적이겠고, 이제 각각의 센터들에서 병원들에서 연구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은 사실은 연구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어서, 뭐 저도 이제 진행하는 게 있기는 하지만 아주 정설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은 정확치 않을 수가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보습과 뜨거운 거 피하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사선 치료의 어떤 기술적인 것으로서 구축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현재로서는? 그것도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고 시행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흉벽을 제외하고 이제 피부 쪽으로만 방사선 치료를 한다거나 할 수가 있는데 저희 기관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다가 결론이기는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피부 쪽으로는 방사선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쪽을 줄일 수는 없어서 이제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아직까지는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조직이 별로 없는 채로 보형물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 자체로도 구형구축의 이제 위험도는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어서 방사선 치료를 이제 크게 힘들지 않게 마치셨다고 하더라도 이제 구형구축은 올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시기를 이제 당부를 드리는 편입니다. 네, 수술적으로는 사실 보형물을 즉시 넣지 않고 그 피부 확장기를 넣었다가 투 스테이지로 방사선 치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형물을 정식으로 넣으면은 구축이 더 적게 생긴다, 이제 그런 거는 있어요. 네, 그죠?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바로 보형물을 넣을 수 있는데 피부 확장기를 넣고 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
뭐 미리 방사선 치료를 할지 말지를 잘 파악하기가 어려우신 경우도 그쵸, 많다고 그쵸. 들었습니다. 네, 수술 병이. 후로 결정되는 예. 수가 많아서. 네네네. 그래도 맞습니다. 조금 희망적인 것은 이제 저희가 최근에 연구 결과들을 보면 예전보다는 구형구축의 그 퍼센티지가 좀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앞으로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술 테크닉도 많이 중요할 것 같긴 하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은 한쪽 가슴을 부분 절제하고 방사선 치료 완료 후 동일한 가슴에 추후 재발이 됐다면 방사선 치료가 다시 가능한가요? 이제 날카로운 질문이신데 네. 그다음에 타장기로 전이됐다면 방사선 치료 다시 할 수 있나요? 네. 네.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예전에 이제 제가 전공의 때 정도에는 사실 재치료는 금기기는 했었습니다. 뭐 예전에 받으신 적이 있으시면 방사선 치료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현재는 똑같은 선량은 아니지만 좀 선량을 줄여서 이제 재치료를 할 수가 있어서 이제 유방 보존술을 2번 하시고 방사선 치료도 2번 하시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타장기로 전이된 경우 이제 만약에 너무 선량이 많이 겹친다든지 폐에 굉장히 근처의 부위에 전이가 됐다거나 혹은 유방 근처에 있는 갈비뼈에 전이가 됐다거나 해서 누적 선량이 너무 많은 경우라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봐서 이건 좀 어려울 수 있겠다 혹은 제한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전혀 상관없는 부위 뭐 예를 들어 뇌, 간, 뭐 다른 복부 이런 곳이라 그러면 이제 시행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뼈 전이가 됐을 때 척추나 뭐 골반 같은 데도 하는 경우가 있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유방에 다시 재발하면은 전절제를 거의 원칙적으로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방사선 치료가 좋아져서 다시 한번 또 그게 크지 않으면 부분 절제를 한 번 더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은 왼쪽과 오른쪽 가슴의 방사선 치료 차이점이나 혹은 유의사항이 있나요?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정말 또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이제 왼쪽은 아무래도 이제 심장이 조금 더 가까운 부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병원마다 그것도 이제 초식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제 심장을 보호하는 많은 테크닉들을 쓰고 있습니다. 치료 계획 과정에서 저희가 조절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모의 치료 과정에서 저희가 뭐 특수 기구를 쓴다든지 아니면 호흡을 이제 조절을 한다든지 해서 심장의 선량을 이제 가능한 한 이제 피하도록 그렇게 하는 치료의 차이점이 있고, 환자분들께서 유의하실 거는 많지는 않은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심장의 방사선이 좀 많이 조사가 되시는 경우에는 흡연 이력을 여쭤보거든요. 사실 흡연은 그 자체로도 이제 심장의 어떤 허혈성 심장 질환의 리스크가 되고요. 흡연자의 경우에는 이제 방사선 치료로 인한 어떤 심장의 영향이 확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뭐 30년에 1% 정도라고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퍼센티지가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금연을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환자분들께서 주의하실 거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 질문은 구형 구축이 올 경우 무조건 재건수를 해야 하나요? 이거 성형외과장한테 물어봐야 될 질문인데. 네. 아마 뭐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요. 다음에 제가 성형외과 교수님을 한번 모셔서 성형외과에 집중 탐구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질문은 없으신 것 같은데, 그쵸? 네. 오늘 시간도 거의 다 돼서요. 이걸로 오늘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연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